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고 특별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어서 박준 시인의 산문집이에요. 네. 산문집이고 제목은 운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난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다르군요. 네. 네. 왜 다를까 생각해보니 이게 리커버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저걸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나온 지 1년 조금 더 됐더라고요.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벌써 개정판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리커버판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마담님하고 윤마담님이 가지고 있는 표지에는 얼굴,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보이지 않는 남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커버 에디션에는 뒷모습, 단발머리를 한 목이 참 예쁜 여자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튼 얼굴 표정을 안 보여주죠. 네, 운다고 달라질 일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설명은 제가 윤마담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거.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을 넘겼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메모장을 보니까 이 책을 읽은 게 작년 9월 6일 수요일이에요. 네네. 네. 근데 그때도 책방에 갔다가 살림을 늘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책을 진짜 엄선해서 한 권만 사야지 하고 뒤적뒤적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앞부분을 보고 그냥 집어왔던 기억이 나요. 앞부분이 그늘이라는 시가 있는데 남들이 하는 일은 나도 다 하고 살겠다며 다짐했던 날들이 있었다. 어느 밝은 시절을 스스로 등지고 걷지 않아도 될 걸음을 재촉하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 책을 집어와서 단숨에 읽었던 것 같고 좋은 문장,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 많아서 좋았는데 최근에 박준 시인이 이 책이 이제 리커버판이 나오면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시인이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시집이 아직 한 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 맞죠? 그때 그 시집을 읽었을 때는 그다지 감흥이 없었는데 그 시집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런데 성공한 건 이 산문집으로. 그래요. 저는 사실 그 시집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박준 시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명색이 시인이라 생각하는데 산문집이 잘 팔려서 시인 박준으로서는 안타깝다. 박준 시인의 시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꽤 많이 선물했던 것 같고요. 인터뷰랑 이 산문집이랑 그 시집만 봐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리커버판이 나왔다고 하고 또 우리가 명절에 좀 위안이 될 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명절 지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위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명절 올 때까지 저희는 위안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설이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게 없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렇죠. 이마담님이 조금 더 보태주실래요?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읽으면서 왜 이렇게 4개로 나누었지? 이 4개의 뭐 구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작가 자신의 이야기, 이 책도 역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슬프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오래된 술친구 소설가 김 선생님과 또 그의 죽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작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들을 그리워하는 글이 굉장히 많았고 그 그리워하는 거 안에 저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이 책은
박준 시인은 저는 이제 시집으로 처음 만났었고요. 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을 먹었다를 보고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시가 마음 한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꼴뚜기만 한철이 아니고요. 마음도 한철이구나. 근데 참 잘 표현을 했다. 네. 여기도 지금 그 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네, 마음 한철이라는 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아예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박준 시인의 마음 한철입니다. 미인은 통영에 가자마자 새로 머리를 했다. 귀밑을 타고 내려온 머리가 미인의 입술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동백을 보았고 미인은 처음 동백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여기서 한 1년만 살다 갈까? 절벽에서 바다를 보던 미인의 말을 나는 여기가 동양의 나폴리래 하는 싱거운 말로 받아냈다. 불어오는 바람이 미인의 맑은 눈을 시리게 했다. 통영의 절벽은 산의 영정과 많이 닮아 있었다. 미인이 절벽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살면서 이런 게 있죠. 누구나. 있는데 이렇게 쓰지를 못하죠. 이렇게 쓰지를 못하죠, 진짜. 네, 이렇게 쓰지를 못해서 저는 정마담이 사랑이 많은 걸로. 아, 그런가? 아, 없는 걸로 지금 두 분은? 임장. 네. 그래서 꼴뚜기만 한철이다. 나는 이렇게 썼을 텐데. 네, 참 갸륵하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준 시인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잘 안 찾아봐서요. 안 찾아봐서 그런데 이 앞에 보면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얼추 저랑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연배로 보면. 그런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도플갱어 같은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면 감성으로 보면 박준은 저와 쌍둥이가 아닐까, 이란성 쌍둥이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도 저한테 쉽게 읽히는 대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통 저를 들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단지 재능이 없어서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데 예, 그것을 네가 썼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이마담도 슬프게 읽었다고 했는데 네, 저는 곡소리를 내며 읽었던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참 이야기하기가 애매해서요. 네. 그죠? 네, 지금 앞에서 이마담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책은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유추해 보는 건데 1부는 대체적으로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나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것 같고 2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3부도 좀 그렇고요. 4부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쓴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꼭지도 선선하지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좋아했던 구절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꼭지가 참 좋으셨는지. 전 좀 앞부분에 네.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네. 그래서 거기서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그게 마지막 말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죠? 네. 저도 요즘에 한 1, 2년 됐어요. 나올 때 침대를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와요. 밖에 나올 때.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속옷도 항상 정갈하게 갈아입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한 진짜 말도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요즘 험합니다. 네. 저도요. 심술이 아주. 저도 말의 심소리. 네, 험합니다. 그래서 참 나 뜨거웠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어떤 말은 듣지 그쵸,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참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 결이 참 고와요. 이분. 그죠? 네.
그냥 쭉 그냥 두 분 다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저는 좋으셨는지. 네. 벽제행에 보면 네. 그래도 어느 깊은 숲에서 잘 자란 나무 한 그루와 그 한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의 슬픔 속에 우리들의 끝이 놓인다는 사실이 여전히 다행스럽기만 하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경영학적인 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관이 정말 필요하겠다. 싸구려 중국 관 말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나무로 된 관. 어느 깊은 숲속에서 잘 자란 나무 한 그루로 만든 관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걸 또 읽으면서 누군가는 갑자기 사막에 죽겠다고 했지만 아니다. 관에다가 꼭 내가 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장례식장에서 마음 한구석에 저 관을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왜? 어차피 그냥 묻을 건데 이런 게 너무 컸거든요. 그냥 태울 건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숨은 뜻이 있었구나. 근데 그 숨은 뜻을 사람들이 너무 상업적으로 나쁘게 이용하니까 이게 그냥 돈으로 막 직결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보지는 못했고요. 들었던 얘기인데 호러머니가 이제 아드님들을 4분인가랑 따님 2분 6남매를 이제 키워내신 거예요. 맞다. 그 피난을 와서 키워내셨대요. 혼자서 세상에.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뭐 이제 형제들끼리 도움도 있었지만 대학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호러머니가 좌판 장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조그만 집을 사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 나무로 꼭 관을 해달라고. 너희들과 뛰놀던 시절이 여기 다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물론 그 나무가 관을 할 만큼 크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해드리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따뜻한 온기 정도는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런 장례 문화가 참 사람을 오히려 더 험악하게 만들어요. 그죠? 자꾸 돈을 계산하게끔 만들고 그죠? 뭔가 속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슬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게 좋으셨구나. 네. 윤마담님은요? 또 어떤 게 좋으셨나요? 네. 저는 편지 작가가 누이가 돌아가신 것 같죠? 네. 그 남긴 편지를 보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편지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참 친구들이랑 편지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그렇게 빼곡히 써서 보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맨날 보고 맨날 수다 떨면서 그러니까 밤에 가면 할 말이 또 있어요. 그죠? 전화해 이러고 옛날에 펜시 그런 거 바른 손 이런 거 편지 사다가 맞아요. 예쁜 편지도 다 사다 모으고 저는 좀 구구절절 편지를 잘 버리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만한 상자 하나는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대학 때 이후로는 편지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생일 카드 정도만 쓰지. 대학 한 1, 2학년 때까지 썼던 편지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죠. 근데 그러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내가 이런 걸 했었지,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못 버리고 그냥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 나니까요. 그렇죠. 저는 굳이 그걸 다 얼마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모든 편지들을 엄청 후회했어요. 그렇죠. 엄청 후회했다고요? 정리해서요? 그럴 나이 아직 아닌데 뭘 또 이렇게까지 요즘 제가 굉장히 제 걸 많이 정리해요. 이것저것 자꾸 뭔가 흔적을 좀 조금씩 지워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저 한 60 안쪽까지만 살 모양이에요. 그 전에 남산만큼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 드릴 테니까 뭘 거짓말을 했네, 저것이 떼먹고 가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단도리는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그러니까 네.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네. 없었는데 제가 친한 언니가 굉장히 손편지를 잘 써주는 언니가 있어서 네. 언니한테 많이 위로받고 그래서 저도 답장을 손편지로 하면서 또 뭐랄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언니는 워낙 따뜻한 사람이라서 저뿐만 아니라 네.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끔 편지를 써주곤 네.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 애가 엄마는 손편지 쓰는 게 재능인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따뜻한 편지를 정말 오밀조밀한 글씨로 잘 써줬는데 최근에 언니가 아기가 아파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손편지를 더 이상 주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먼저 써서 언니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도 너무 후회스럽고 요즘 심란하시니까. 네, 그리고 언니가 얼른 여유를 찾아서 언니한테 다시 손편지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죠. 그러셨구나. 그쵸. 누군가한테 글을 써서 준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딱히 쓸 말도 그쵸. 잘 생각이 네. 나지 않고 그러게요. 그러네요. 진짜. 연설을 받아본 적이 언젠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바다들은 보셨죠? 그쵸. 그쵸. 네. 영원히 못 받을 일이라서. 네. 이제는 더는 못 네. 받을 일이라서. 책에서 저 읽다가 63페이지였는데요. 네. 사는 게 낯설지 또 힘들지 네.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나를 가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거나 심하게 다그치는 일은 잘 하지 않게 돼. 네. 선생님의 이 말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삶의 장면마다 불러내는 말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낯설어요. 네. 낯선데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어린 조카들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좀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어요. 저는. 네, 그리고 심하게 다그치고요. 언제쯤이면 이거 안 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오래 사실까요? 60이 넘어야지. 80은 돼야지. 그럴까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나술이라고 하는 네. 챕터였거든요. 나술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정말 행복이거든요. 그죠? 네. 이 관계가 너무 부러웠어요. 관계가. 네, 그래서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불러내서 낮부터 앉아서 뭔가 얘기하실 분들이? 쌤들. 네. 네, 저희는 물론이고. 네. 네. 더 있으세요? 더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좀 더 선생님들한테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안에 관계가.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제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쵸. 사람한테도. 네, 네.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윤여정 씨가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아, 그때 그래요? 되게 멋진 분이다라고 느꼈던 게 67세 때 인터뷰했던 게 네. 작가가 지금 정도 나이 되시면 다 누릴 걸 다 누렸는데 뭐 편안하시죠? 이런 식의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분이 딱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그쵸?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렇게 그 말이 되게 와 닿았어. 우린 다 처음인데 마치 어른들은 다 모든 걸 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본인 안에서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도 생기고 이제 좀 약간 스킬도 늘고 네, 네. 내가 어쩔 때 조금 진정이 되더라는 거를 많은 경험상 알게 되는 거고 네. 저희 어머니 지금 85이신데 그 나이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든 게 새로워요. 당신 인생에서 처음 맞는 80이 네. 넘는 나이기 때문에 그거 참 보는 것도 힘듭니다. 네, 그걸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참 인간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서글픈 일이고. 네.
양희은 씨 노래처럼 사랑만 쓸쓸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쓸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정말 답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박준 씨가 저희를 네. 한도 끝도 없이 센치하게 하네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네. 박준 작가를 기회가 되면 멀린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남자 저는 못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남자분 맞죠? 네네. 남자분인 건 맞죠? 네. 네. 근데 남자분 중에 이런 감성 있는 분을 못 봤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1급수에 사는 물고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 게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고 노동자의 삶을 살잖아요. 굉장히 노동자의 삶도 되게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그렇죠. 보면 되게 낮은 층위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울고 막 이런 감성이 막 있는데 물론 서울에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읽고 추석에 집에 가서 아빠는 영화를 언제 처음 봤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랑 같이 우레메를 본 게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시골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딱 결혼해서 올라오자마자 계속 일을 하고 우리 키우고 부양해야 될 그런 가족이 것도 많아서 있고 그리고 또 동생들도 있고 첫 영화 우레메는 좀 약간은 저는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는 영화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봤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명절 때마다 계속 영화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래도 친구들이랑 서서 영화를 보는데 아빠는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프셔서 2시간 견디기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오면서 그래도 아빠한테 보자고 할 걸 내가 그냥 미리 딱 결단 내려서 안 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뒷부분을 어제 봤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아버지 영향 되게 컸겠다. 아버지가 아빠 첫 영화가 뭐야라고 했을 때 뭐죠? 태양은 가득히 알렌 드롱이 나왔던 영화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펑펑 울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펑펑 울었다고 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근데 아버지의 감성이 굉장히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안 보셨죠? 태양은 가득히. 그 주인공이 제 기억하기 리플린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남자 주인공이 알렌 드롱이었고요. 그게 되게 가난한 청년이에요. 가난한 청년이 상류 사회라고 하는 어떤 사회에 진입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배경이 아마 이태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 지중해. 그냥 지중해라고 하죠. 그 푸른 바다에 알랭 드롱이 이렇게 배에 요트 같은 배에서 그 바다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욕망과 안 가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안 가져져요. 그거는 안 가져지는 거에 대한 그 욕망과 그 푸른 바다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일이 아름다운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 비참한 거를 그 눈빛 하나로 잘 표현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뭔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가를 알랭 드롱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눈빛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대목에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아버님이 노동자로서의 삶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잡히거든요. 잡히지 않아요. 심지어 누군가를 죽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천연 같은 삶?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기도 하니까 그런 아이러니에서 느끼는 슬픔을 아버님이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들이 그걸 잘 알아듣고 그런 감성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들기는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되는데요. 그 장면만 보셔도 맞아요. 제가 추석 때 심야 영화로 잠깐 명당 봤어요. 조성우 나오는 거. 조성우 나오는 거 봤는데요. 아버님하고 보셔도 들만해요. 극히 불편한 장면도 잘 안 나오고요. 또 아버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풍수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반상 이런 거 매번 추석 때 그런 영화들을 하니까 사극은 정말 저는 칼싸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래서 눈을 거의 감고 보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네. 거 있으실까요, 마담님? 이 작가가 저는 사실 감성 이종도 풍부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절대 쌍둥이가 될 수 없어요, 이분이. 저는 이란적 쌍둥이인 걸로. 네. 그런데 하나가 나랑 되게 비슷하다 느꼈던 게 네. 이 고독과 외로움이란 섹션 중에서 나는 이렇게 외연을 넓히며 사는 삶을 그리 길게 이어나가지 못한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정말 제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나랑 감성이 맞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나면 엄청 금방 지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를 받고 오는데 저는 네. 제 에너지를 다 주고 오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있을 때도 토요일 누굴 다 만나면 너무 지쳐.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네.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지 못하냐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고 네.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라는 게 조금씩 이제 옛날에 막 고치려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약간의 우울성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그렇게 막 넓게 맺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죽을 때 와서 울어줄 사람 몇 명 있고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생겨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네. 기질적으로 막 그렇게 화창하지 않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병적으로 우울한 네. 사람들도 아닌데 기질적으로 조금 좀 침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화가 그나마 잘 돼서 네. 누군가를 만날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예우로 서로가 배려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사회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게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뭐 니들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덜 피곤할 텐데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네네. 기질이 조금 침잠되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뭘 덧붙여서 나가서 네. 만나기 때문에 돌아오면 이제 힘든 거죠. 에너지도 빠지고. 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저희가 또 만나야 그쵸. 되잖아요. 네. 좋은 사람은 만나면 덜한데 네. 확실히 덜한데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게 성공한 삶이죠. 네, 그쵸. 그렇죠. 관계를 내 입장에서 다 정리할 네, 수 네. 있다면 그거 진짜 성공한 삶이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구나. 난 너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종종 만나야 되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결단을 못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관계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고 네. 그쵸.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관계를 자기 의지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네.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저희는 아직 덜 성공한 걸로. 그렇죠. 네. 곧 성공하는 걸로. 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네. 이 책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해라는 단어가 네. 정말. 네. 그해 어디서, 그해 어디서, 그해 어디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박준 씨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과거를 유난히 그해가 많은 이 작가의 특징이 참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게 일정 이상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과거만을 먹고 살지 미래를 먹지 네. 않는다. 현재와 네, 과거만 네. 먹고 살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이분하고 나는 이란석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 해에서 살거든요. 올해를 살지 않고요. 내년도 살지 않는데요. 저도 그 해 안에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해 안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아마도 그럴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도 아마도 그럴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욕망을 다 충족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비워두는 사람들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도 그냥 뭐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여튼 이제 그렇게 놓고 이걸 다시 읽으니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네 눈 안에 담긴 그것이 무엇인지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겠으나 내가 나에게 유일해지고 싶은 감정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면 부를 방법이 없다. 되게 솔직한 말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그해 만났던 수많은 아니겠지만 네. 그해 만났던 가슴 아픈 여인들을 박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부르겠지만 사실은 그해를 못 잊는 건 그해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나 자신을 네.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랑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대상과의 유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타인과의 사랑에서 관계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외롭고 네. 지극히 쓸쓸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막 그 사랑한다는 걸 통해서 나의 삶을 느끼는 그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박준 작가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은 그럴 대상이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사랑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할 때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만큼 내가 나를 사랑할 때가 없어요. 근데 딱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 얼핏얼핏 내비쳐서 참 마음 아팠어요. 그럼 우리 연애를 아니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너무 늦었어. 네, 그러기에는 네, 가족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네,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중간 중간에 보면 박준 네. 시인의 시들도 나와 있어요. 네. 시들도 나와 있는데 혹시 좋았던 시 있으셨나요? 네. 아까 윤마담 읽어줬던 그늘 네. 네, 그 시가 좋으셨구나. 그 시가 정말 네 좋았어요. 사실 이런 식의 책은 저의 감성과는 맞지 않는 책이잖아요. 저는 책을 읽음으로 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를 네. 되게 더 좋아하는데 네.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된 동력은 앞에 있는 그 그늘이란 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그러셨구나. 중간중간에 아버지와의 그런 이야기 네. 제목도 참 예뻐요. 그쵸? 그만 네. 울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멋져. 네. 너는 시인이구나. 말했어요. 아빠 까꿍 난 이렇게 썼는데 이한성인 저는 이 소제목을 붙였다면 아빠 까꿍 정도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마담님은 중간에 나온 시 중에 좋은 거 있으셨나요? 네. 네, 많았지만 네. 지금 딱 펼쳤을 때 네. 와닿는 게 여행과 생활이라는 제목의 네. 시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당신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앞으로의 먼 시간은 당신에게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나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네. 제가 그런 남자가 있다면 만나겠습니다. 없어요. 어째 저래 마음이 찾기 힘든 것으로 못 찾는 못 것으로. 찾는 것으로.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 해남에서 온 편지라고 네, 하는 네. 시도 있잖아요. 배추는 먼저 올려 보냈어. 겨울 지나면 너 한 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 번 안아줄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어찌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네.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나면 한 번 안아줄게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말이었나? 이게 활자로 보니까 달리 들리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들도 꼭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가 됐건, 뭐 형제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박준 시인의 시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단상들에 대한 글들이 아주 맛깔스럽게 그리고 서늘하게 어떤 대목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느 기억의 들판으로 그냥 끌려가실 것 같고 어떤 소리들은 들리실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답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 아마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이 왜 봄마중과 관련된 얘기를 네. 많이 쓰잖아요. 네. 봄이 오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네, 가고. 네. 저도 늘 봄만 오면 미친년이라서 봄만 안고 잤지. 네. 그래서 통영에 특히나 봄 이야기를 참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장소 있으세요? 꼭 뭐 어느 철만 되면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장소 혹시 있으세요?
뭐 가을이든 뭐 봄이든 여름이든. 벚꽃이 피면 모교에 가보고 싶은데 모교에 모교가 경희 공원이라 불릴 정도로 네. 벚꽃이 화려하고 또 워낙 학교 건물이 예뻐서 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유모차 끌고 모이는 장소였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술 먹기 바쁘고 그렇죠. 근데 그 시절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소는 시절과 떨어질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그게 거기구나. 선생님은요? 저는 4월 말 정도 되면 4월 말 5월 초에 예전에 남이섬을 갔었거든요. 몇 회 계속. 근데 거기서 안에 그 호텔 있잖아요. 남이섬 안에 거기서 자곤 했는데 그 남이섬에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해요. 근데 자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으니까 아침에 자고 딱 나오면 그 산한 기운하고 물가의 그런 약간 촉촉한 기운 그리고 사람이 없음의 그런 고독함 너무 좋았는데 어느 해부턴가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봄 이제 되면 다 내년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불현듯. 그렇구나. 저도 이제 딱 봄 되면 선운사 가야지. 동백꽃. 선운사 동백꽃을 봐야지. 뭐 이런 생각과 함께 통영에 가야지. 도다리 쑥국을 먹어야 내 인생이 풀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어떤 기억들과 얽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 기억 안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다 20 언저리 그러니까 20대 언저리의 그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 해로 돌아가고 싶은데 정말 정녕 갈 길이 없는 거죠. 정녕 갈 길이 없고 지금 가면 뭐 선운사의 동백은 피고 지겠지만 혹은 도다리 쑥국이야 뭐 쌀뜨물에 잘 끓여져 있겠지만 또 가서 그거를 혼자 먹으면 되게 서글프죠. 그럴 때 좀 서글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호명은 하는데 안 나타나죠, 제 앞에. 그것들이 더 이상. 그러니 순간순간 참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근데 이 작가분도 봄마중과 관련돼서 아주 잘 써놓고 그리고 이 작가분이 얼마나 섬세한지 봄에는 사람 눈빛이 제철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구나. 오, 나는 병엄한 제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을엔 갈치인데 막 이러면서 가을엔 전어죠. 가을 갈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는데요. 가을 전어는 타인의 욕망이고요. 가을 갈치는 제 욕망입니다. 네네. 가을 갈치. 가을엔 다 맛있는 거예요. 참고로 가을엔 전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또 신정도 피피님께서 이 노래 꽂히셔갖고 그래요? 들어보시면 깜짝 누구 노래일까요? 찾아볼게요. 네, 유튜브에 있고요. 가을엔 전어, 그런 전어 따위 며느리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노래고. 이 되게 뭐 저런 노래를 들어 싶었는데 이게 진짜 후크송이고. 잠깐 얘기하자면 이 노래를 만든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 그 사람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분이 또 그네 타는 닭인가를 또 불렀는데 깜짝 놀랄. 그래요? 광고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을엔 전어라는 노래 한번 찾아서 네. 들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노래가 있구나. 가을엔 전어라는 노래가 있군요. 네. 아마도 아직 이 박준 작가가 젊어서 그러신지 많은 부분이 감정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이 책은. 그리고 제목도 운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에요.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나는 울어 제끼리라 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굳이 여인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돌아선 사람을 대고 운들 뭘 하겠습니까?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살면서. 절대 안 그렇게 생겼습니다, 두 분 다. 그렇지만 운다고 달라질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상갓집에 가면 시골 같은 데는 곡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우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면 상갓집에서 울어줘요. 근데 이제 상주가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곡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울고 그의 묵호를, 그의 여수를, 그의 어디를 기억한들 돌아오지 않지만 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곡소리를 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네. 그리고 박준 시인만큼 이렇게 우아하게 혹은 멋지게 곡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이런 책을 10개는 더 읽어줄 수 있겠다. 10권은 더.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 흘리고 침 튀기고 이렇게 우는 거 말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울어라. 나는 네 노래를 듣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죠. 네. 특히 뭐 큰일이 생긴 경우엔 되돌릴 그쵸. 수 없는 게 많은데 네. 그래도 울고 나면 좀 개운하고 울고 지쳐서 잠들고 일어나면 네. 그래도 조금 살아갈 힘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울어야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어서 우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시 나를 서게 하기 위해서 우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를 상대방들한테 못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울지 마라 라고 그쵸. 하는 네. 것 같아요. 목소리 내고 싶은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럴 테죠. 그런데 되게 과감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참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혼자 그렇게 잘 울면서 방구석에서 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박준 시인을 두 분 다 처음 아니죠. 우리 이마담님 처음 보셨다고 네. 시집 보셨죠? 네. 이마담님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 시인에 대한 느낌이. 저는 참 슬프다. 참 슬픈 슬픈 사람이다. 청년이구나. 청년이죠 나이가 네, 지금. 청년이죠. 슬픈 청년이구나. 만 39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 시인이 만난 사람들이 참 멋진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인이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아버지부터 해서 네. 뭐 작가 선생님, 네, 그다음에 네. 동네 아저씨, 네. 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좋은 말을 듣고 자기 걸 소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좋은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한데 있을 텐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 다 못 받아들이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읽으면서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예쁜 아이들이 보이죠. 네. 내 눈에 예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왜 예쁘냐? 그러면 말개서 예뻐요. 맑았죠. 네. 박준 시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어른들이 보기에 맑은 청년이지 않았을까. 일급수 쉬리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곁에 두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윤마담님은 어떠셨어요, 이 작가?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좋아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아, 그래서 좋았어요. 맞아. 우리가 기쁨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낄 때는 뭐 큰일에서는 그렇진 않죠. 큰일은 대부분 나쁜 일이고 사소하고 작은 일 이렇게 수다 떨고 맞아. 뭐 만난 걸 나눠 먹을 때 그런 작은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작가도 또 상실의 아픔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좋아하고 감상하고 그런 감상을 이렇게 예쁜 글로 표현해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막 크고 멋진 일을 해야만 행복할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공유하는 거에서도 행복을 많이 느끼니까요.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관계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작은 거에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남자분들이 다 너무 서사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감성을 가진 분이 제 주위에 없어서 참 뭐랄까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네. 박준 시인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강연회라도. 그래서 뭔가 어디선가 낭독회라도 하신다면 네. 한번 네, 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내 동생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마담의 또 다른 자아인지
그럴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저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예요. 물론 이 시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난 너를 모른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막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15페이지에 그의 경주라는 시가 있어요. 네. 어느 커다란 무덤 앞에서 당신이 내 손바닥을 펴더니 손끝을 세워 몇 개의 글자를 적어 보였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을 접어주었다. 나는 무엇이 적힌 줄도 모르면서 고개를 한참 끄덕였다. 네. 이런 짓거리 저도 해봤었거든요. 네, 제 맞은편에 있던 놈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마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썼던 말은 제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네. 아마 그때도 봉분 옆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했던 게.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중첩되는 기억이 많았어요. 많아서 참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계속 좋다고만 얘기하네요. 제가 그죠? 네. 문장들이나 이런 거 좀 골라오신 거 있으세요? 네. 이미 다 얘기해요. 이미 다 얘기하셨나요? 네. 혹시 못한 거? 네. 어른이 된다는 것이란 부분에서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건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나이 먹는 일 생각보다 괜찮아요. 라고 한 부분 아직 동감이 되진 않지만 나이 먹는 게 힘들어요. 아직은. 그래요 선생님? 네. 가끔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는 나이를 먹었죠. 근데 어떻게 나한테 티를 안 낸 건지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이를 먹었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간에 바쁘셔서 못 읽으신 거겠죠. 부모님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한테 어필을 하셨을 텐데 못 읽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소설가 김 선생님 부분에서 자신이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 사이에 시간이 사이좋게 얽힐 때 좋은 대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대화라는 게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했다고 그걸 대화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떨 때 보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쉼없이 그냥 이 정적이 싫어서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이에 좋게 얽혀져 있어야지 대화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랑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 소설가 김 선생님하고는 이 작가하고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대화가 있어야 우리가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김밥집 김 선생밖에 모르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뭔가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선배들이 꽤 많았었는데 다 늦지막히 결혼을 다시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요즘에 좋아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김 선생이 다른 김 선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책이 의외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들킬까봐 쉽지가 않고요.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다른 이유들로 이 책이 말하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그래서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전체적으로 책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추천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충 뭐 좋은 문장들도 다 얘기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읽으면서 슬프고 눈물 나는 부분도 많지만 또 그러면서 자기 사색의 시간도 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고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울고 나서 힘을 얻은 것처럼 이 책을 읽고 한껏 슬퍼하다가도 힘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추천사네요. 네, 이마담님은요?
저는 뭐 지나치게 뭐 미사여구가 많지 않아서 저는 참 좋았어요. 담담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성향이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서 요즘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좀 그러니까 아주 깊게 막 우리 그 조직의 재창조 이런 것 같은 거 말고 조금 편하게 읽을 책들은 제 동생들한테 꼭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근데 이걸 주면서 막내 동생한테 한번 읽어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저랑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읽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게 사람이 감성이 난 이런 감성이 아니야 라고 딱 벽치는 것보다는 나에게 조금 있던 감성들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분은 그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금전적인 것 말고도 주변에 사람들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부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전 3.5점 줬거든요. 너무 슬퍼갖고. 너무 슬퍼서 박준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책을 펴서 차례를 보시면 들어서며가 그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가며가 그의 연화리로 나와요. 이 책이 시인이 그렇게 일부러 장치를 두셨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늘 아래 있던 어떤 한 남자가 다시 그의 연화리로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의 연화리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갈 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다고 달라질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기억 어느 틈으론가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삶인지 한번 잠시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아주 땡큐하게도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 통로들이 제 마음에 많은 출구들이 있고 잠깐 또 거기 다녀오면 또 살 것 같고 또 그리운 것들도 있고 불러볼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허망한 삶은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삶도 뭐 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위무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박준 시인이라는 사람의 다음 책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군더더기 없어서 참 좋아요. 군더더기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면 대단한 내공인 거는 그냥 알겠고요. 그래서 참 젊은 총각은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젊은 분이 젊은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리고 이런 작가를 알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꼭 한번 다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렇지만 그것도 뭐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점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는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온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 책이 참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에 와닿던 이야기들만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감할까요? 어른이 되면 좀 감정을 숨기고 강해지려고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울고 싶을 땐 웁시다. 맞아요. 울고 싶을 땐 웁시다. 그리고 남들이 울 때 울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진짜 그것도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무슨 꼭 성과를 내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니까요. 박준 시인의 시집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인데요. 기회 되시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었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런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리커버 에디션에 보면 여성의 단발머리 뒷모습이 그림으로 있어요. 되도록이면 누군가에게 앞모습으로 기억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닥 이렇게 잊혀지지 맙시다. 우리끼리라도. 여기까지.